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가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라는 용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도 혼합되지 않는 표현들, 그러니까 뭔가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면 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물의 본질은 그것의 속성 가운데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바뀔 수 없는 속성을 의미했던 듯하다. 아까 그 나왔던 개념이죠. 본질 개념. 본질에 대한 문제는 낱말의 사용에 대한 문제다. 자, 이것도 뭐 버트랜드 러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개념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본질은 없어지게 되면 소크라테스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속성들로 이루어진다. 근데 낱말은 본질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물은 본질을 가질 수 없다. 뭐냐면 사물이라는 것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로 기술하면 편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소크라테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욱 견고하다. 그리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소크라테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소크라테스한테 일어나는 일, 그것들보다 소크라테스 자체가 더 견고하다 혹은 현실적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실존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존재하면 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현실적으로 그에게 일어난 일들보다 더 견고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걸로 소크라테스의 실존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한테 일어난 일들이 소크라테스보다 견고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는 속성들의 주체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들과 다른 별개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실체에서 속성들을 다 빼버리면 그 실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한 실체를 다른 실체와 구별하게 만드는가? 속성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성의 차이는 관련된 실체들 수의 다양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뭐 이건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체가 둘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스미스 씨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제외하면 스미스 씨는 사건을 거는 상상의 갈고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스미스 씨한테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파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건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실체라는 게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버트랜드 러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중에 본질 개념을 비판하는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서 보면은 자연학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생각한 배경은
그리스인들이 동물의 운동과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운동의 궁극 기원은 의지다라는 거죠. 지상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변덕스러운 의지가 운동의 기원이다.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천상에서는 변화를 겪지 않는 최고 조물주의 의지가 운동의 기원이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천상에서는 조물주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그리스인이 피시스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학문인데, 이 피시스가 뭐냐? 성장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있다. 근데 이제 도토리의 본성은 도토리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본성이 있는데 사물에, 그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 시간에 대해서는 세는 법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셈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세는 법과 관련이 있다. 자, 달 아래 사물은 생성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지만은 달 위쪽에 존재하는 만물은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달 아래쪽은 뭐라고 했어요? 달하고 지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 위쪽이라는 것은 달하고 지구보다 먼. 그래서 이제 천체는 생성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달 아래쪽에서만 만물은 네 가지 원소 흙, 물, 공기, 불로 구성되고 제5원소가 천체를 구성한다. 지상의 사물을 이루는 원소들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직선운동. 근데 제5원소의 운동은 원운동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직선운동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발사된 물체는 한동안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발사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한다는 갈릴레오의 발견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 속한 동료들한테 충격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갈릴레오가 선언한 뉴턴의 제1운동 법칙과 양립할 수 없다. 그렇죠. 제1운동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그대로 둘 경우 이미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의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생각했던 원운동은 운동 방향의 연속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뉴턴의 중력 법칙처럼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갈릴레오가 선언한 뉴턴의 제1운동 법칙과 양립할 수 없는데, 제1운동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는 그대로 둘 경우에 이미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이렇게 쭉 한다 이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의 원운동이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제1운동 법칙에 따르면은 원운동은 운동 방향의 연속 변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근데 중력같이 중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이게 쭉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요걸 이제 이렇게 돈다 이거죠. 자, 가만 놔두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중력 같은 힘이 끌어들이면은 이게 쭉 가던 것이 여기에 이렇게 멈추는, 이렇게 해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제1운동 법칙이라 이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 원운동이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자,
에우독소스가 착출법을 고안해가지고 아르키메데스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했는데 착출법은 적분을 예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기 그리스의 수학과 천문학 중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에서 원안에 정다각형을 그려놨는데 변의 수가 많을수록 다각형의 면적은 원의 면적과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원안에 다각형이 들어가는데, 그죠? 다각형의 변이 많을수록 그게 이제 원하고 모양이 더 비슷해지겠죠. 원안을 더 꽉 채우겠지. 그러니까 원의 면적과 계속 가까워진다 이런 거예요. 원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뭐예요?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를 구하는 문제다.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 원주가 뭐예요? 원 주변의 그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름을 놓고서 원 둘레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문제가 원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다. 근데 그 비를 파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제 파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하고 외접하는 다각형을 사용해서 그 사이 값으로 했다는 거죠. 그 원이 있으면은, 그죠? 그 내접하는 다각형, 그 다음에 이제 외접하는 다각형. 그래서 그 다각형의 그 변을 늘릴수록 이게 원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수를 많이 해가지고 내접하는 다각형의 변 둘레, 변 길이의 합, 그리고 외접하는 다각형의 변 길이의 합, 요 사이 값이 이제 원주가 되는 거겠죠. 에우클레이데스는 기하학 원론을 썼죠. 근데 독창적으로 이 이론을 구성한 건 아닌데 그 명제들의 배열 순서하고 논리 구조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런 그 독창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시대는 어느 누구도 원뿔 곡선이 쓸모가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원뿔 곡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원뿔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확 잘라서 나온 요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원 변 쪽으로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면을 자르는 그런 거라든지 요 곡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원뿔 곡선을 연구하는 건데 그리스 시대에는 원뿔 곡선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쓸모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했다는 거죠. 실용성을 생각 안 하고. 근데 17세기에 갈릴레오가 발사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운동한다. 그 다음에 케플러는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포물선이나 이제 타원 궤도 같은 것이 아까 말했던 이 원뿔 곡선, 포물선, 그렇죠? 그다음에 타원이 아니라 이게 포물선, 이게 타원. 이렇게 쓸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17세기에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의 이론적인 업적이 갑자기 전쟁과 천문학의 어떤 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실용성을 몰랐기 때문에 실용적 기질의 로마인들이 에우클레이데스의 그 기하학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올바르게 못했다. 그리고 이제 보이티우스 이전에 라틴어 번역본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라틴어 번역을 되게 늦게 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서기 800년경에 아랍어 번역본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최초의 라틴어 번역본은 베스 출신 에덜라드가 1120년에 아랍어 번역본을 번역한 것이 지금에 남아있는 최초의 기하학 원론 그 라틴어 번역본이라는 얘기예요.